코스피는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2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밟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8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4,700선을 넘은 지는 3거래일 만에 거둔 기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5,000피 돌파까지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스피 굉장히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5,000피 이거는 돌파를 하겠어요, 지금 추세라면? 예, 지금 추세를 보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서운 기세로 코스피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선까지 95.3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선 돌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건은 이제 5,000선을 돌파한 다음에 얼마나 주가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여전히 주의를 갖고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몇몇 주목받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내실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여전히 사실 우려되는 점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실이 없다라는 지적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K자형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돼서 로봇 관련 호재가 있는 현대차 그룹 관련주 아틀라스 평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에 그린란드 관련해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로 수출 기회가 더 크게 열린 조선주 이렇게 호재가 있는 주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지 여전히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단타 매매 비중이랑 B2 이런 것들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또 큰 폭의 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대장주의 2~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상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이 상품이 어떤 겁니까? 예, ETF는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매매되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인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연동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데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이 ETF보다 더 크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기초 자산 수익률의 일정 배율, 2배나 3배 이런 식으로 달성을 목표로 설계를 된 펀드다 보니까 사실은 상승장에서는 크게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커져가지고 고위험과 고수익을 지금 추구하는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3배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2~3배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상품인데 이거를 왜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그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갖다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별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ETF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보다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ETF도 출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코스피 2배까지 배수 한도를 설정한 ETF에서 이거를 3배로 늘리는 그런 것도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서 이런 것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증시에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품들은 홍콩 같은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외화가 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자, 환율을 잡겠다는 그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투기성이 강한 상품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정은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정은 불가피한데 이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면 뒤늦게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정 장세에서는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의 비중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 레버리지 ETF까지 또 추가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코스피 자체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와중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돼서 도입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환율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환율을 잡기보다는 투기 세력의 매수 타이밍만 알려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큰 상황이니까요. 좀 정밀한 대책을 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경제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5%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많은 도전 속에서 5%를 기록한 건데 이게 뭐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분기별 성장률을 나눠봤을 때 1분기에는 5.4%, 2분기 5.2, 그다음에 4분기에는 4.5%까지 계속 연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 동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이 내수 침체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성장을 달성한 것은 역시 수출, 중국의 수출이 뭐 5.5% 증가를 하면서 이 수출이 결국은 내수 침체를 갖다가 상쇄하고 5%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 내수 부진이라든지 지방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좋아졌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교육 전쟁을 하면서 관세 같은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개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예, 이것은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썼는데요. 가장 큰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그것보다 특히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효과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품목 같은 경우도 무역 수익의 76% 이상이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인데요. 이런 부분은 중국이 사실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저가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대응 전략을 잘 짜가지고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경제 올해도 계속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5% 성장률에 미달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게 보는 신호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간의 이제 무역 갈등까지 추가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이 수출에 여전히 타격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내수 침체를 계속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금 뭐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해가지고 기술 굴기 주도의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만 가지고 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반등시키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서 중국 경제의 침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조금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지표를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제 투자자들의 그런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 안 좋게 나온다니까 발표 주기를 갖다가 오히려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네. 한참 발표 안 하기도 했었죠. 안 좋은 데이터를 갖다가 숨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역시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국의 최대 경쟁자라면 역시 미국인데 미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맹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린란드와 어떤 이런 그린란드의 영토권을 두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랑 싸움이 붙었는데요. 유럽이 맞대응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보복 관세를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럽과 등을 돌리면서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뭐 세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린란드에 매장돼 있는 히토류. 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서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그린란드에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중국의 자원의 무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북극 항로죠. 북극 항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최단 거리 항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은 수출에 있어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목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는 안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안보적인 이유까지 합쳐져 가지고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명분으로 삼는 안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벨상을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그린란드를 통제할 것이다 이런 말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트럼프를 중2병이라고 가끔 소개를 하는데 중2병, 전국에 있는 중2병 환자들에게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히토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린란드에 있는 히토류 있기는 한데 이게 개발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뭐 동토층에 매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빙하를 뚫고 나서 개발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또 히토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가공해서 재련하는 데 있어서도 또 환경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히토류를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뭐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린란드만 확보한다고 해서 뭐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린란드 확보에도 이 영구 동토층 아래 있는 히토류를 이제 채굴하는데 또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또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자원의 무기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공하는 밸류체인, 그러니까 가공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이 심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그쪽 시장에서 사실은 발을 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값싼 노동력과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히토류를 가공하는 시장 역시 뭐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보복 관세 카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럽연합도 미국 경제 못지않게 이제 대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 등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트럼프 기존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긴장을 극대화시켰다가 마지막에 이제 발을 빼는 이런 뭐 타코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의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 전쟁이 발생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은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은 세계 외교 안보 시스템을 지탱하던 그 대서양 양안 간의 동맹의 균열이 가면서 원래 이것은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진출을 사실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유럽과 미국 간의 이 나토라는 안보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붕괴되면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이 지금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제 외교 안보 질서까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 간밤에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반대로 유럽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증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랑 세계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그다음에 세계 경기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EU는 사실은 통상위협 대응 조치라고 해서 ACI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무역의 바주카포다 이렇게 불려지는 예, 예. 막강한 대응 수단입니다. 그래서 EU나 EU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이제 지금 미국이죠. 서비스, 금융시장, 지식재산권 등 무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와 이 유럽연합의 ACI 발동까지 겹쳐지게 되면 지금 영국의 컨설팅 기업의 추정에 따르면요. 글로벌 GDP 성장률이 2.6%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네네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외교 안보의 갈등이 강화되면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네네. 제외한 다른 주력 수출 품목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재앙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